지제 거문을 좀 했었고요. 오늘은 지제계 책 중에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그 다음 3장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요거를 이제 하게 된다. 그 3장의 제목은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한 데서 이제 지적이 따와서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이제 뭐 우리 평화서당 나오셨던 분들은 락강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락강이 이제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왜 도대체 이 지적은 락강 하는지 조금 그걸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정신분석학 하면 늘 프로이드와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일종의 처음에는 그 라인에서 소위 말하는 정통 정신분석학 라인에서 시작했던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점점 그 이론이 이제 더 복잡해지면서 정신분석학보다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문학비평, 영화비평에 더 많은 그의 이론이 동원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락강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지적 허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 수학 도식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굳이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철학계 정면에 내세워서 오늘날 누구나 한 번쯤은 락강하게 해야 되게 만든 건 바로 지적의 공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19세기 말인가 태어나서 뭐 거의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하여튼 20세기 중후반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그 프랑스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거만 알면 됩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우리 여러 번 했던 얘기죠, 우리 공부하면서. 요게 이제 그 락강이 인생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무의식, 혹은 뭐 자아, 초자와 이드, 뭐 리비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누듯이, 이용식으로 하면 뭐 집단 무의식 이런 걸로 나누듯이 락강은 이렇게 나누는데요. 락강 스스로도 또 막 뒤에 가면 막 이론이 바뀌고 그런답니다. 뭐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너무 이걸 벌려놓으니까 후반에 가서 자기의 이론을 수정하기도 하고, 지적 역시 또 락강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수정의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울 단계입니다. 아기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뭐 프로이드는 아기들이 이제 그 뭐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뭐 엄마로부터 젖을 띠고 뭐 그때부터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락강은 거울 단계에서 아이들이 아장 기면서 거울을 마주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경험한 타자라는 겁니다. 거울 속의 아기가 처음으로 마주한 타자죠. 타자입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되면서 저 아이가 난지, 내가 저 아이인지, 저 아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분리된다는, 조금 더 이제 거울에 그 속성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와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인간은 처음부터 자아와 분리된다. 분리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게 이제 락강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이론은 아니겠죠. 그러면 저기 좀 가난한 나라에서 거울 안 보고 자라는 애기들은 어떡할 건데, 그죠? 저도 안 보고 자랐는데. 네, 어서오세요. 예, 거울 안 보고 자라는 애기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서구 중심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이 서구 중심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서구가 오늘 문명이나 모든 것에서 주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또 모순은 있지만 또 배워서 또 남줄 건 아니에요. 그게 저 거울이라는 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거울을, 실제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왜 우리 집에서 뭐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개들도 거울 보면 왜 의아해 하잖아요. 근데 개는 이제 자아의식이 없으니까 저게 타자인지 난지 뭐 그런 헷갈리게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프로이드도 모든 게 이제 가부장 문화가 서구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유일신 종교도 사실은 가부장 문화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엄한 존재다. 뭐 프로이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저 히말라야나 이쪽 가보면 진짜 모계사에 많아요. 뭐 다큐멘터리 한국에서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어요. 네팔 쪽인가 모계사가 본 적 있죠. 그래서 여인과 합방을 하려면 담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항상 거기는 산간 지역인데 여성들이 항상 2층에 자는데, 그러니까 그게 몰래 기어 올라간 게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1처 다부제예요. 그래서 담을 기어 올라가서 그 담을 잘 그러니까 돌벽이라고 손잡이 좀 있겠지만 거의 뭐 인공암벽 등반 수준이더라고요. 그걸 기어 올라가서 2층 창남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오케이를 하면 그날 합방을 해서 이제 그 여인의 남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야, 나같이 운동신경 둔한 사람은 저 동네 사람 평생 장가도 못 가봤는데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운동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운동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랐겠어. 근데 난 또 그렇게 또 왜 안 하고 말아 그러지 내가 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전제를 하고 보자고요. 그냥 서양 문명, 거울을 일찌감치 받아들이는 서구 문명.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제 상징계에 들어섭니다. 상징계. 상징계에 들어서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볼리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의미도 하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상징체계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상징계부터는 맞는 말 같아요. 상상된 좀 그렇지만. 그 뭐냐면은 아버지는 이래야 돼. 뭐 어머니는 이래야 돼. 뭐 그리고 뭐 아들은 이래야 돼. 딸은 이래야 돼. 뭐 사회에서 어떠한 윤리를 지켜야 돼. 우리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상징화돼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나는 없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자란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나는 없고 이미 사회가 오랫동안 심어놓은 그 상징 구조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니까 이미 이 거울을 보고 단순히 자아가 없고 자아가 분리되는 걸 느꼈던 아기는 더 큰 상징계에서 자기가 왜곡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이것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우리 저 김제동이라고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개그맨 겸 사회자, 명사회자가 되었죠. 소셜 엔터테이너라고 그러죠.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경상북도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참 좋아하는데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저도 뭐 원적은 전 서울도 자랐죠. 원적으로 따지자면 저도 이제 경상남도 사람인데 저는 하나도 안 무뚝뚝하거든요. 집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공집사님도 그렇지만 항상 와이프들 앞에서 애교를 떨어야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저도 하나도 안 무뚝뚝하거든요. 오히려 집사람이 뚱 해가지고 항상 화난 것 같아서 말 한마디 하고 한번 집사람 눈치하고 힐끔 보고 그러는데 자, 저는 그래도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폭력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무뚝뚝함은 남성의 어떤 미덕이에요. 그죠? 그런데 경상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정치 권력이나 모든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뚝뚝함이라고 하는 그 남성의 미덕을 그들이 독점해버린 거예요. 뭐 과잉 해석인가요? 그게 조금 왜냐면 경상도시잖아요. 경상도 남편분은 어디세요? 거는 어떤 파워나 이런 거하고 좀 비껴나서 네. 여자한테 매너가 없고 배려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무뚝뚝하다라고도 많이 해요. 그런가요? 예, 네. 어떤 거기에 파워가 네. 포함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남성들 사회에서는 나쁜 남자 신드롬으로 무뚝뚝하고 여자들한테 뭐라 아니 그러나 근데 또 그건 좀 그게 과도한 예, 것을 나는 그 믿어. 나쁘다기보다는 있는 조금 것까지 모른다라고 많이 알죠. 네. 나쁜 남자가 아니라 좀 모르는 남자 뭐 이런 거.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뭐좀 모르는 사람. 요즘은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네. 무뚝뚝하지? 무뚝뚝은 미덕은 요즘은 아니죠. 예전은 그랬다가는 진짜 쫓겨나지 집에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 중에서도 따져보면 네. 그렇게 아주 정치적 함의나 또 지역적 함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징계를 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말들 사실은 내가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내가 무뚝뚝해야 되나?
그런 어떤 자기 상징, 사회에서 만들어낸 상징 구조 안에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예화는 응. 그 상징계라는 걸 설명하기에는 그 조금 복잡하고 한 단계 더 들어간 거라서 응.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죠. 그것만 갖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 되는데 응. 상징계를 갖다가 해석할 때는 그 예화 자체는 그래서 별로 난 되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나쁜 의미에 대한 그런 것도.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은 항상 나쁘다고는 안 써.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뭐 한국 사람은 냄비 근성 이런 것. 뭐 그런 것도 쓰잖아요. 일종의 뭐 상징. 근데 그런 근데 것들은 나쁜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더 뜨거워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좋은 의미에서만 그게 먹히는 그렇죠. 거죠. 상징계는 좋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게 나쁜 의미는 근데 상징계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의미는 무뚝뚝하다는 말이 맞는 거지. 무뚝뚝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미닝보다는 아니,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 생겨져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근데 뭔가 남편분 어디 있어요? 괜찮아. 무뚝뚝하세요? 예. 아세요? 아니 몰라요. 경우 씨가 잘 알죠. 경상도 남자가 싫은 않으세요? 저도 그래도. 진짜 경상도 아니, 그러니까 남자 눈빛이 선하시잖아요. 봤어요. 네. 저는 우리 집 사람보다 말이 대가 인자하시잖아요, 진짜 눈빛이. 남자들만에 밥 먹자 잘 있었나 그렇게 그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상도 아닌 사람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통계에 기반해서 말하면 오케이인데 그렇죠. 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정치적일 수 있죠. 아, 한명 편들어주는. 저도 근데 솔직히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 예, 하여튼 상징계라는 건 뭔지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뜨겁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문화 자체가 만들어 놓은 뭐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예.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쁘든 좋으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근데 이제 아까 남비건성은 그야말로 조금 좀 적용이 그런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상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뭐 윤리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돼. 특히 뭐 민족주의 같은 것도 상징계죠.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이라는 말 자체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뭐 내셔널리즘 하면 이걸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뭐 국가주의로 항상 그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갖고 굉장히 싸워요.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국수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한국말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란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사실 민족이란 말 자체는 그 19세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생겨난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건 없다는 게 그 누굽니까? 민족 처음으로 그걸 한 하워드 홉스봄인가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민족이란 말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인종이란 말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인종 분명히 있죠. 우리가 뭐 황인종 다르고 또 그 중에도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우리는 다 구별할 줄 알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잘 구별 못해도 그 인종이란 말 없다는 것과 민족이란 말 없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민족이란 말은 어느 민족은 이러이러해야 돼. 한 민족에게는 한이 있어. 여러분 한이라는 것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민족이 한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19세기 말에 구한 말에 처음으로 생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게 침탈을 당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좀 더 적극적이고 방어적,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이라는 말이 처음 쓰게 되었고요. 한국 신문들, 뭐 독립신문이나 한성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 근대 문학계에 막 한이라는 게 막 집중적으로 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또 하나의 상징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족적인 상징. 세상에 그런 슬픔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폴란드 역사 보세요. 그 다음 저기 어디입니까? 터키 옆에 그 아르메니안 역사 보세요. 우리 36년, 우리도 물론 몽고까지 올라온 더 길지만 그 나라는 아르메니아 몇 년이면 1700년 식민지가 터키한테 아니 1905년 아니에요? 왜 대하산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식민지 역사가 식민지가 오래된 거는 아일랜드이죠. 아르메니안도 그래요. 아르메니안. 아르메니안이 자기들 말로는 기독교를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가 공인한 것보다 더 먼저 했다 그러잖아요. 200 몇 년도에 기독교 공인한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처음 공인했다. 근데 이제 서구 기독교와는 다르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기본은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는 다른데 어쨌든 어느 민족은 어느 특별한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상징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 락강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 주체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실쟁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데요. 실쟁에는 이 모든 게 사라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텅 빈 단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모순이죠. 실제라면 영어로는 그냥 알자를 대문자로 써서 그냥 리얼리티라고 쓰는데요. 프랑스어로 뭐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겠죠. 우리가 리얼리티 하면 실제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락감은 이 실제라는 말을 이용해서 텅 빈 공간. 이거는 있는 거냐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웃음이 나오시죠, 이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똑같은 일 네.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락강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처음에 락강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걸 이제 습득해 간다는 주장이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동시성을 가지고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락강 스스로도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자기도 어려웠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이 지적이 끌어냅니다. 지적이 끌어내면서 해결과 결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결과 결합을 시킵니다. 해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변증법자입니다. 변증법. 그래서 정이 있으면 여기 반대 이론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부정이란 말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서 합이 된다는 거죠. 부정의 반.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 합의 명제가 다시 또 다른 반을 만나서 다시 또 합이 되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제일 위에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서구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 정신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론이 바로 결국은 뭐 막시즘도 나왔고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서양 철학을 이제 견인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 체계가 되었는데 이것이 따지고 이제 모더니즘이 된 거죠. 그죠? 모더니즘. 근대가 된 거예요. 자, 근대 모순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대 모순이 뭐죠? 이 근대는 모던 이성이라는 것이 뭐 해결식으로 말하면 절대 정신도 될 수가 있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성에 반하는 것은 다 야만이고 원시라는 말을 쓰고 프리미티브라는 말을 쓰고 또 그들은 계몽의 대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이성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서구 문명이 어쨌든 저 이성의 힘을 빌어서 가장 먼저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근대 문명도 발전시키고 뭐 증기기관차도 발전시키고 뭐 무기도 개발해내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계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가르치고 계몽만 하면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고 학살하고 수탈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노예 무역도 이제는 금지가 되고 뭐 수탈할 나라들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패권의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서 결국은 오늘날의 그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그 독립 문제가 거기서부터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저 중동이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아시죠 다. 1차 대전을 이제 하면서 영국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연합군 쪽이 사우디 쪽에도 이제 이 전쟁에서 니네가 우리 편을 들어주면 이제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긴 뒤에 너의 독립을 보장해 줄게. 그리고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네가 이 편을 들어주면 결국 너희들 나라를 그곳에 설립하게 해줄게. 유대인의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지켰다 또 유야무야 돼버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학살을 당하니까 그 과정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결국 1948년인가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성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체와
즉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주체죠. 악기는 악기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악이죠. 여기서 뭐 좀 성인이 됐다고 치면 성인. 주체와 대상 이게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죠. 대상은 뭐 이성도 되고 타자도 되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상대방은 내가 바꾸든지 내가 우선이 돼서 상대방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힘을 빌어서 뭐를 계몽을 시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근대주의 기본인데 이것이 보여준 거라고는 말씀드렸듯이 발전적인 것도 많이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전쟁, 학살, 약탈 이런 것들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상은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나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곧 진리기 때문에 누구의 뭐 계몽 필요 없어. 내가 다 똑똑해. 내가 다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또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프랑스의 68혁명. 그 1968년에 프랑스의 지금은 프랑스 대학 편제가 뭐 제1대학, 제2대학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소르본느 대학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2위권 소르본느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이라면 2위권 대학이 있었어요. 학교 이름이 낭트 대학인가 뭐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프랑스식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 나라의 교육상이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프랑스 뭐 올림픽까지는 아니고 프랑스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인가 그 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제 수영장 시설을 돌아보고 이러는데 유대인 하나가 머리 빨간 유대인 하나가 학생이었죠. 그 학교 학생이 교육부 장관한테 가서 담배불 좀 빌립시다 그런 거예요. 아시아권은 아니래도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시아권에서 당연히 그랬다가는 그것도 장관한테 담배불 빌립시다 하면 귓방명이 맞을 일이지만 근데 어떡하겠어요. 또 서구권은 그런 데서 조금 더 개방적이니까 빌려줬대요. 또 교육부 장관이. 그랬더니 거기서 시작하는 말이 이런 집단적인 전국체전 같은 건 왜 하느냐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기숙사 하나 더 지어주고 기숙사에 대해서 남녀가 같은 방을 쓸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돌아오면서 중간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신문에 퍼지면서 그 과정이 있어요. 68혁명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만화로 된 게 있는데 만화로 보면 제일 쉽게 봅니다. 68혁명 책으로 보면 이런 거 두꺼워요. 근데 만화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결국은 데모가 일어나고 이제 프랑스는 또 노조가 세잖아요. 노조가 학생들 편을 들었다가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가니까 또 노조가 분리를 해가고 그래서 전체 유대인 학생 하나의 기숙사의 남녀 합방을 허락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프랑스의 정치 지형을 엄청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서로도 정치인들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어쨌든 엄청난 자유가 거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자유가 도래가 되는 것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좋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이것이 때로는 개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대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나치게 이성이 그 종교개혁 이후로 한 300~400년 동안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다가 이제 그것이 잘 나가다가 뭐 좋은 듯 하다가 결국은 두 번의 큰 세계대전으로 비극적으로 이성의 시대가 끝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고 그 꽃을 이제 프랑스 68혁명도 피웠고 막 사회가 이제 전부 개방적이고 68혁명 당시에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우리는 금지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마! 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나머지 다 해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아듣시지 결국. 하지마! 이 말만 하지마. 그리고 딴 건 다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68혁명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인데 그러다가 사회는 다시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고 공산권이 또 무너지고, 말씀드렸듯이 공산권이 있을 때는 상호 견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구 유럽 사회가 공산권의 그런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구 사회도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개인의 뭐 사회 복지나 노동 이런 데도 굉장히 개방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다름이 아니라 공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이렇게 복지 사회가 된 거예요. 그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공산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언론으로 통제되어 있으면 야 뭐 소련 가면 다 뭐 집도 다 무상으로 준대더라, 모두가 다 평등하대더라, 이런 말이 서구 사람들 왜 또 안 돌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밝혀진 거지, 그 전에는 굉장히 이상향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공산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경쟁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서구 사회는 마구 개인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격차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민의 첫 이제 단서를 바로 지재기 단초를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 유고 연방, 지금은 다 해체가 되어서 7개 나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거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산권도 체험을 했고요. 동시에 우리가 그 유고의 티토는 제3세계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도 약간의 그 대척점에 있던 독특한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다 티토도 보면 젊을 때 굉장한 혁명가였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자꾸 그것이 자기의 혁명 정신을 너무나 거기에만 몰입해서 그거를 평생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늙으면서 다들 왜곡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뭐 우리 따지고 보면 뭐 북한의 김일성 누구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사실은 대단한 그 독립운동가였죠. 잠깐 또 북한 얘기 잠깐 하면 김일성이 처음으로 독립군 대장을 맡은 게 21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출중했었나 봐요. 그죠? 21살. 그때 동북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처음엔 중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예하 부대의 단위 부대장을 맡은 거예요. 거대한 독립군을 뭐 자기가 이끈 건 아니고. 근데 그때 그 부대에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선군 독립군 부대를 처음으로 단위 부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죠. 제가 뭐 부대 이름이라면 좀 하도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 대학이 제일 좋은 명문 대학이고 두 번째 대학이 김책공업대학이라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친북 학자들이 쓴 것도 아니고 일본 학자 중에 와다 하루키라고 아주 북한 연구에 아주 대부가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이 김책한테 가서 당신이 뭐 김일성 21살짜리가 하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죠. 김책한테 가서 당신이 대장을 맡아라. 그러니까 김책이 대장을 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의 지도력이다라고 합니다. 김일성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김일성 밑에서 부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아마 그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김책대학을 북한의 두 번째 대학으로, 두 번째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북한을 보면 뭐 김정은 체제, 물론 세습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서구 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이 보기에 분명히 이상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그 사회는 또 그 나름대로 이상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력을 가질 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때부터 그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북한 사회를 건설한 그 핵심 엘리트들 중에 그 사상이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같은 사람도 이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20대에 등극을 했나요? 김정은이? 30대 초반에 했나? 20대였죠? 어쨌든 그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어쨌든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티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공산권을 경험했지만 또 소련과는 또 다른, 그렇다고 또 서구 자본주의하고 다른. 그러면서 또 그 공산권이 종교는 어쩌지 못했잖아요. 동구권이 다 뭐예요? 정교회 전통이에요. 정교회라고 하면 로만 카톨릭하고 틀려요. 로만 카톨릭은 바로 바티칸이라고 하는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상층 구조가 있다면 정교회는 굳이 우리가 신구교 따지자면 구교의 입장이 따르지만 근데 신학도 조금 달라요. 신학 좀 다른데 그 구교의 입장에 다 따르지만은 거기는 공동된 어떤 수장으로서의 그게 없어요. 그냥 지역별로 나눠져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거긴 항상 지역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만 카톨릭 안에 있는 한국 천주교 이렇게 붙이는 거지만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저기 동구로 가면요, 뭐 슬로베니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다 달라요. 종교 예식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정교회 신학이 약간 신비주의적인 걸 강조하는 요즘 이제 개신교 신학이 약간 이제 정교회 신학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제3의 대안으로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약간 신비주의. 여기서 말할 신비주의 나쁜 의미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냥 신과 내가 합일되는 약간 불교적인 냄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신의 합일, 하나됨 이런 걸 따지는 데 있어서 정교회 신학을 이제 막 얘기를 하고요. 바로 늘 지쟁 얘기할 때 지금 미국 신학계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예일의 신학부 교수인데 그 양반도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오늘날 또 이런 신학계에 또 정교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본격히 말하면 개신교 신학자인데요. 정교회 신학을 이렇게 개신교에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적은 그런 분야에서 잘한 거예요. 공산권에서 자랐지만 또 소련과는 다른. 지적이 어릴 때 나는 지적이 어릴 때 정교회 교회 주일학교 나갔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간에 그 사회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정교회의 지배적인 그런 신학 같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죠. 오히려 지적은 기독교의 그 성서를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고요. 하여튼 그 문화에서 이제 자라면서 도대체 우리의 세계적인 대안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는 근대주의, 모더니즘도 아니고 모든 것이 주체로 옮겨간 포스트모더니 시대를 살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대의, 명분, 큰 뜻, 의지, 뭐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따지니까 다시 모더니즘 시대로 돌아가려니까 그것도 또 창피하고 그리고 지적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1980년대 이후에 모든 서구의 철학자들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대안이 없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지적의 뒤통수를 떵 친 게 이제 락강이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락강은? 실제계가 뭐겠어요? 실제계니까 그죠? 이건 대상이에요. 대상 아까.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지배하는 뭔가 이데올로기 같은 뭔가는 있어야 돼. 필요해. 그죠? 필요해. 그런데 그래서 리얼리티라는 게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세요? 말장난 같지만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리얼리티라고 말하는 거는 좀 불교의 공사상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거기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자. 그럼 그렇게 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락강의 그 실제계와 공의 비교. 조금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뭐 법사님도 계셔서 또 불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연기 사상이죠. 불교는 일종의 뭔가 다 연이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또 서구 사람들에게는 연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실제로 굉장히 실제계를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끌어오는 게 뭐냐면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락강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이제 그걸 끌어오는데요. 케노시스는 바로 비움입니다. 불교의 공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케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유일하게 쓰인 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필리피서죠. 필리피서인데 거기 보면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으나 죽기까지 낮아져서 뭐 종의 몸이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죽기까지나 자기를 비우사 죽기까지 낮아졌다 할 때 자기를 비운다는 말 자체가 케노시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건 뭐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의 기독교적 버전은 뭐예요? 대상, 이성의 기독교적인 버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개별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에게 다 좀 내려보낸 거예요. 빌립보서를 해석을 하자면, 지적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럼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 역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신성을 다 비우사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 뭐든지 대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야 돼. 쉽게 생각하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 근데 따지고 없어. 그리고 주체라는 건 뭐야? 보면 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있어야 돼. 근데 따지고 내가 아니야. 우리 옛날에 그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타타타란 노래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지제를, 그러니까 낙강을 비롯한 지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모르는 데까지는 김국환의 얘기와 같아요. 내가 나를 몰라. 거울 속에 내가 난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습득된 상징계로서의 그 지식이 난지 몰라. 근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너는 나를 알아. 그 김국환하고 다른 점이에요, 지제과. 대상 속에 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모더니즘적이죠. 왜 주체가 해석의 주체가 돼서 대상을 해석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같은데, 실제로는 대상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현실에서 예. 많이 우리가 유사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시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강이 만들어낸 말 중에 응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시. 내가 뭔가를 볼 때, 내가 어떤 이 컵을 보고 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냥 보는 건 시선이죠. 그죠? 이게 컵이구나, 종이컵이구나, 스티로폴 컵이구나 라고 할 때, 그냥 그것은 시선이고, 응시는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다른 대상의 시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걸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오히려 통제하는 거야. 그는 나를 알고 있어. 나는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장기병 씨가 또 엄청난 또 환경론자거든요. 그 종이컵을 안 쓴단 말이에요. 스티로폼 쓰려고 노력하죠. 그럼 우리는 이 컵을 하나 볼 때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다 하면서 컵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회용의 그런 일회용을 막 저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냅킨 한 장도 아껴 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컵을 썼을 때 거기에 낭비되는 그러면 그 물과 노동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좀 동시에 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절대적인 환경론자는 아닙니다. 항상 저는 회색입니다. 근데 지적이 회색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제 바로 나를 너무 강조하지도 말고, 근데 나는 있어. 왜요? 그러니까 지적이 쓰는 말 중에 주체의 궁핍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체의 궁핍. 포스트모던 시대는 주체의 과잉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야. 근데 이제는 주체라는 걸 없다고 할 수 없어. 근데 궁핍해 항상. 왜?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거울 보면서 타자와의 분리를 경험한 그 내 자신이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말했듯이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항상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상에 의지해보지만 그 대상 이런 거 가보니까 텅 비어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텅 빈 실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면 차고 말면 말고. 텅 빈 실제라는 거. 그래서 대상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고 나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되 대상도 무시하지 말고 나도 무시하지 말자는 게 대표적인 그 지적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적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으로 자기의 그 입장을 얘기할 때 굳이 내가 저를 이렇게 이름 지을 때 좌파다 진보적이단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남이 보면 그게 비겁해 보이거나 회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데올로기 자체에 매몰되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판단에 의해서 진보적인 그 이념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최종의 진리는 아니다. 주체가 공평하고 난 이걸 믿고 확실히 나가야 돼. 이래야 혁명이 성공해 라고 말하면 주체가 과잉되는 거지만 난 항상 나 안에서도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이제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문제죠. 어저께인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진보 보수에서 다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편의상 얘기할 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해요. 그렇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갖지 않는 거. 안 그래도 군인들 남아돌고 요새 어디서 머리 쓰고 전쟁하는 시대도 아닌데 뭐 본인의 결정에 따르면 해주자라는 것이 뭐 진보 혹은 자유주의자 좌파의 견해라면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죠. 국가를 지키는데 그게 어딨냐. 자기 종교적 신념도 양보해야 된다. 이게 아마 보수의 입장일 거라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저는 어디는 가서 내가 누가 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도록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당장 나가서 앞서서 서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서명 행동 자체가 나에게 정당성이나 이것만이 진리라는 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 안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지 그것만이 지고지순한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그렇다면 사실은 세금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세금에 의해서 엄청난 무기가 구입이 되는데 내 손에만 총을 안 쥔다는 것이 과연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쁘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반론 없으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다.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세금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꼭 총알 사는 데만 써요. 근데 총을 사는데 쓰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운동을 해야지. 내 세금은 무기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청원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좀 궁금한 게 양심이란 말을 쓰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건데 왜 양심이란 말을 쓰죠? 꼭 종교 신념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평화주의자들. 군대 간 사람은 양심에 걸리지 않아서 가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것도 그냥 간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쁘군요. 그 말 자체가. 나는 기분은 안 나빠요. 제대로 안 갔다 오셨으니까. 너 갔다 왔어요. 3년이나 했어. 우리 때 길어가지고. 어떻게 갔다 오면 제대로 안 갔다 오면 어떻게 갔다 오면 제대로 갔다 오는 거야. 자기가 제대로 안 갔다 와놓고. 저도 제대로 안 갔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제 말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서명하고 그들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정말 군대 안 가는 행위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면제시켜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체의 과잉이죠.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세상의 그 행동, 어떤 행동도 지적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극단적으로 뭘 말하냐면 네가 어줍지 않게 뭐 개혁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지적은 하는 그러니까 지적의 말은 항상 냉소적으로 들어야 돼. 냉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이 즐겨 쓰는 말처럼 도착적으로 들어야 돼. 한번 뒤집어 봐야 돼. 뒤집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꾸 학자들 이름이 이태리 학자 누굽니까? 왕국과 영광. 해글리? 응? 아니 갑자기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 사람 공부할 때 우리가 카데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요. 역사는 빨리 종말이 와야 돼. 예수님은 빨리 종말이 오기를 원했어. 근데 교회 제도가 종말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래서 그 그것이 카데곤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종말을 지연시키는, 파멸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지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뒤집어질 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허위나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적도 비판을 많이 받아요. 지금 기병 씨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뭔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냉소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냉소적은 아니잖아요. 나는 어디든지 한쪽 편에 쓰잖아요. 그게 굉장히 냉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뭔가 진보적인 사람을 갖고 비판할 때는 야 그게 무슨 진보야, 이 정도는 돼야 진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난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나 안 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온 배경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 의해서 발전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적척보는 바로 그 전자를 지적에 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해온 사람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공헌을 인정하지만 그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지. 이것만이 최선이었고 이것만이 진리였고 매몰되지 말라는 거지. 뭐 김병수 잘 알잖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박근혜 때 얼마나 영서가 나타서 피켓도 많이 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그러면 김병수도 마찬가지. 우리는 딱 정권이 바뀌니까 싹 빠지잖아. 뭐 여기서 뭘 얻어먹을 게 뭐 있고 어디 뭐 평통 가서 기웃거리고 그런 거 안 하고 싹 빠지잖아요. 안 끼워주니까 빠진 거예요. 아이, 누구한테 끼움당하려고 부탁한 마음도 없었지,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냐면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또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아젠다를 찾아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냉소하고는 틀려요. 냉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정치 혐오라 그래서 냉소주의를 부추겨서 이것도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고 이런 거. 오늘도 한국에 무슨 여론조사를 보니까 신뢰 못하는 기관 중에 국회가 겨우 신뢰도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2.8%라고. 그거 굉장히 문제예요. 여러분이 국회의원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 물론 거기서 뭐 정쟁도 하고 싸우고 정말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정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정치 냉소주의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냉소주의에 빠져 이게 뭘 바꾸겠어 라고 하는 것이라 바꾸지만 이것이 우리의 종착점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열려있으라는 게 지적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자기가 진리를 직접 생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항상 나는 거기에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수적으로 봐야 할 것은 진정성을 갖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하고 글하고 그러니까 안팎이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8월 16일 날 뭐 해수섬에서 뭐 무장 독립 그 운동하자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그 뒤늦게 이렇게 어디에 권력에 편승하는 사람들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 사람이라는 말로 놀립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다 그런 배우시는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걸 냉소를 해야지. 그렇게 뭔가 하는. 근데 이제 지적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지적의 입장에서. 그것들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근데 8월 15일 전에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시대는 또 그들을 한 번 더 넘어설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김영 씨가 말한 대로 나는 8월 15일까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너무나 대상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독립! 이거에 그냥 꽂혀버린 거지. 그거 넘어서 또 뭐가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와서 뭐 사실은 이런 말하면 또 오늘 완전 비판을 많이 받는데, 김구 같은 분들도 요즘 욕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승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김구 같은 사람은 가치가기에 충분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굳이 좌파라고 하자면 여운형 같은 분들이 좌파였어요. 김구는 민족주의 우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그도 못 받아서 김구를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구도 한번 비판해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김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죠. 누구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다 김구 존경한다 그래요. 왜? 가장 안전하니까. 여운형 존경했다는 빨갱이 소리 듣는 것이고, 김일성 존경했다는 정말 종북주의자 소리 듣는 것이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 20년 전까지 정치 지망생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물어보면 누군지 알았어요? 아세요? 남자는 안성기, 여자는 김혜자. 가장 안정하거든. 안정되거든. 누가 시비를 안 걸거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안성기와 김혜자. 근데 제가 당신은 한국 여배우 중에 누굴 좋아합니까? 나는 김혜수 좋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그냥 몸매 좋은 여자만 듣고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진짜 김혜수나 전도연을 좋아하는데 남자 배우는 정우성을 좋아하는데, 그럼 좀 항상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우성은 요새 좋아한다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우성이 난민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다고 너도 그런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병씨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적이 그런 지적도 비판을 받아요 사실은.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맨날 정말 이제는 응?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있죠. 너무 그렇게 철학책 써가지고 떼돈을 벌어놓고 네가 무슨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그러. 근데 그 비판을 일단 우리가 제쳐두자.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개별 사안으로 따지지 말자는 거죠. 지적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저는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열어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너무 나의 판단이 항상 옳아라고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도 혹은 무신론자라면 내가 믿는 어떤 이성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걸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전히 기독교인인 이유는 기독교의 성서의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기독교는 지적이 그래서 성서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하나님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인정이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쉬었다 그랬어요. 아직 2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 제가 알기로 지적의 첫 번째 책입니다. 네. 이 제목 자체가 재밌죠? 네. 자, 이데올로기. 이 사진은 저 그다음에 숭고, 대상. 그러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책 제목에서 지적의 모든 사상이 다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뭐 그동안 우리가 워낙 뭐 한 30년 전까지 2년 전쟁을 겪었으니까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주의로 끝나는 걸 우리가 자꾸 이데올로기라고 했죠. 그러나 이데올로기라는 건 사실 그런 건 없다는 것이 본래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던 막시즘에서도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 1960년대 초에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쓴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탠포드가 있는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인가 하는 일본 학자가 쓴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역사도 끝났다는 거예요. 역사는 뭔가 이렇게 해결식으로 사상과 사관에 많은 새로운 사상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종착점에 다 왔다. 끝이다 이제. 좋게 말하면 이것은 태평성대가 열렸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 제목들인데요. 뭐 후쿠야마도 요즘 와서 그걸 다시 막시즘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언제인가 미국 신문이랑 인터뷰한 게 한국 신문에도 번역이 돼서 실렸던데 후쿠야마도 생각을 바꾼 거지. 역사의 종언을 쓴 사람도 다시 우리에게 막시즘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워낙 지금 경쟁 사회가 돼버렸고 불평등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언을 얘기하던 그 즈음에 종언이 그야말로 어떤 그야말로 학계에 아주 핫한 정말 아주 멋있어 보이는 쿨한 그런 주장으로 들릴 때 바로 80년대에 지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첫 책을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이제 이데올로기 자체가 허위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숭고는 뭐냐면 이건 칸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설명될 수가 없는 것. 칸트 우리가 할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약간 뭐 뒤에 비트겐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지 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언어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을 이렇게 좀 비워둔 거죠. 칸트는 사실은 그랬죠. 물 자체란 말로 딩한지란 말로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아는 범위까지만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건데 숭고라는 말은 바로 이성을 넘어선 거죠. 없는 것. 설명될 수 없는 것. 이성을 넘어선 것. 여기 제가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다 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의 단계는 있어. 라고 이제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숭고함과. 근데 있으면 뭐예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데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칸트도 약간 그런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다 썼습니다. 대상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 얘기했던 뭐 이성, 타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종언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해. 그런데 필요한데 또 똑같아요. 지체로 만들 말장난 같아요. 그러나 작동하지는 않아. 숭고해. 하지만 그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지적이 삐딱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가 말한 이데올로기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건데 등등등등 이런 건데 지적식으로 나가 다 포함돼요. 환경, 운동. 이제 우리 김영식 이제 막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유기농 이런 거 이런 게 저는 그냥 맞아요. 지적가 저런 거 엄청 까거든요. 사실은 그 한국의 협동조합 하면서 뭐 유기농 식단들 뭐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지적하고 맞아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걸로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실제로 서민들의 식탁에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죠. 왜?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막 가난에 찌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저만 해도 마켓 가면 2.99짜리 그 제일 싼 계란 달걀 사오거든요. 12개인가 계란이 10개인가 한 다진이니까 12개죠. 소주 한 병 안 드시면 좋은 계란 드실 수 있어요. 199도 있어요. 199도 있어. 199짜리 못 봤는데. 소주도 비싼 거 드세요. 소주 가격 똑같다니까요. 참이슬이 제일 비싸죠. 뭐 199짜리 소주도 많아요. 네, 뭐 산처럼 이런 거 있어요. 산처럼. 산이랑 처음처럼 네, 산처럼 있어요. 그런 거 199거든요. 싼 소주예요. 그게 산이 아니고. 싼 소주? 경상도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지? 산 소주? 자,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서 뭐 유기농 이거 잘 찾지 않아요. 그냥 땅 자체가 오염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서민들을 배제시키는 역할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뭐 팟캐스트란 걸 이제 뭐 운전을 즐겨 듣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직 주류 기업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막 시작한 중소기업들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할 때 광고비도 싸고 파급 효과도 있으니까 이제 팟캐스트 광고들이 많은데 개밥 선전을 하는데 유기농이라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 개 키우는 분들은 또 화낼지 모르겠지. 개 좋은 거 먹이. 아양도 먹이는 달려쓰라고. 아, 그죠. 그거 한번 들었어. 지금 뭐라 그랬지 내가? 달렸어. 그래 그거 한번 들었어요. 맞아. 팟캐스트. 유기농을 넘어서 사이언스 다이어트 해가지고 네. 정말 그 다이어트 아주 오래 살고 네. 병에 강하고 하는 그걸 먹이면 진짜 오래 살아요. 우리 고양이는 그거 처음부터 그래? 그걸 먹였더니 100살 넘게 살았어. 아니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넘죠. 21살 때 죽었어요. 22년. 네. 근데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아직 건강. 그게 유기농 같은 게 나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식을 먹이려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 이제 크면서 우리 애들도 아무거 다 먹였어요. 그냥 유기농 안 쳐도 먹였어요. 큰 책이 없는 나도 아직 유기농은 잘 챙겨서 먹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그린워시 같은 운동을 막 그린워시가 나오고 요게 처음 알은다는데요. 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서 뭐 재활용 가능한 컵만 쓴다든가. 그러니까 위선적인 환경 운동이라는 거죠. 스타벅스 자체가 엄청난 뭐 정말 재벌이란 말 뭐 서구 회사에 쓰는 거 해서 우리말로 하면 재벌 기업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공정거래라 그러죠. 그래서 뭐 커피 재료를 사올 때도 이렇게 뭐 수타라는 그런 농장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뭐 제대로 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데 사옵니다. 미성년자이라는 농장에서는 사업도 뭐 이런 거 굉장히 광고 그런 걸 이제 그린워시라고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제 위선적인 환경 운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브레인워시 할 때 세뇌 그런 의미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좋죠. 우리가 정말 이 환경 오염돼서 유기농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숨겨진 함의를 항상 보자는 게 지적의 주장이에요. 여기 너무 매몰되지 마. 뭐 사실 능력이 있으면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전 능력이 있어도 유기농에는 집착 안 할 것 같아.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게 좀 삐딱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분명히 아직도 그게 있어. 그러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끝났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에서는 다 각각의 이데올로기에 매여 살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있다는 걸 제대로 봐야 돼. 그래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보면 숭고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숭고해. 근데 칸트식으로 말하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매몰될 필요 뭐 있어. 우리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함의를 봐야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체와 대상에서 대상으로 존재해. 이 말을 지금 지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참 잘 지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만 봐도 지적은 정말 천재는 천재입니다. 위선적 천재. 지적에 대한 명법입니다. 근데 위선이라 그러기에는 조금 그래 생겼어요. 그렇지. 아예 위압적으로 생겼죠. 더 터프하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생긴 게. 네. 얘가 왜 이런 같은 생각이면 네. 지금 살고 있는 모델하고 결혼해서 모델하고 아, 지금 또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남이야 모델하고 살든 말든. 그러니까 근데 아니, 정우성 보고 너 좋은 자신이 집에 살면서 왜 남? 그러면서 그게 마치 그러니까 그런 비판하면 비판들도 안 있죠.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예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젊고. 그러니까 예쁘다는 이데올로기에 그렇지 그도. 자기 속물적인 걸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그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 완전히 부러대적인 사람이 아니야.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워서. 나 능력 있으니까는 많이 하겠다. 그래서 모생하고 지색이 그런다. 그런 조감지차고 옆에 살면 더 높이 평가될 것 아니 같아요. 그 자기 관심사항이 아니, 근데- 관심사항이 그런 속물적인 부분이 나는 궁금한 게 기존의 철학자들은 다 건져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유명한 철학자들은 알티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참 프랑스 같은 나라도 좀 특이한 게 알티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 부인을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 덕도 있어. 그분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너무 막 철학적 깊이 있는 말이 갖고 막 추수 섬기고 막 생각하고 막 그 화두를 삼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이란 분이 그 스님이란 분이 뭐 한 그 책을 갖다가 몇명 거느리고 온갖 글 해갖고 돈 받아갖고 먹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던진 화두를 갖다가 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지적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젊고 지혜를 갖다가 어릴 뿐이잖아요. 예쁜 나는 거. 지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지. 뭐라고 했다며? 하는 사람이 더 웃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나는 삐딱이밖에 안 되는 거야. 삐딱이 맞아요. 근데 그 삐딱인데 그 굉장히 아는 지식과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걸 갖고 이야기하니까는 좀 들어줄만한 거지. 아니면은 그냥 삐딱할 뿐이야 이거. 이야, 감정이 나타났다. 지제를 들어줄 만하다. 한번 들어줄만하지. 그 삐딱이 어떤 게 삐딱이? 아니 그 지적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그냥 한번 들어줄만하다. 그 전체적인 지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삐딱은 뭔가 하면은 자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면 딴 걸로 치고 그냥 처음부터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야 1+1은 뭐냐 하고 화두를 딱 던졌는데 1+1이 뭐냐고 묻는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게 삐딱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개인의 윤리 문제와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구 사회에서 그게 좀 우리보다 반대한 거. 실제로 프라블로. 예, 근데 그 철학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했듯이 알티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 이론에 이 책도 보면 알티세르 얘기가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알티세르도 언제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알티세르 자체는 뭐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요즘 한국말로 하면 심신미약인 거예요. 우울증 그것 때문에. 몇 년 안 살고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 사회는 또 알티세르를 매장 안 시켰어요. 그냥 그게 저작들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것과 철학자를 바라보는 것과 근데 철학자 신학자는 아니잖아. 그- 반대로 하워드 요더라고 미국의 그 요즘 말하는 그 메노나이트 그 약간 제세례파 계열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하워드 요더의 그 부고 기사가 뉴욕 타임즈 정도에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 그냥 뭐 길에 널린 게 신학자인데 뉴욕 타임즈 정도의 부고 기사가 한 면으로 나올 정도로 뛰어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자기 여비서를 성추행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메노나이트 같이 그런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윤리적인 교당에서도 지금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 이 사람의 저작물을 우리가 다 파기할 것인가. 근데 아직도 하워드 요더의 책은 여전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증명은 됐어요. 거의. 근데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뭐 이미.
돌아가신 뒤에 증명이 돼요. 그 여기서 혼자 나와갖고 김부수.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증명돼.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다 조사를 했어. 조금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한국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가 조금 더 서구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인 것 같고요. 일본 학자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일본하고 이거 무조건 거부감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일본 학자인데 그 책 제목을 내가 그것도 산다고 독립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잊어먹었네. 그 한국을 지금 망치는 게 도덕주의라고 하는 그 유교시 도덕주의가 지금 한국 사회를 너무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약간 그런 류의 책. 내가 자세한 건 읽어보지 않고 이제 북 리뷰만 읽어봤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다고. 저는 좀 그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그걸 괄호 안에 쳐줄 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가야지. 신학자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신학자인 하워드 요도조차도 지금 그 메노나이트 같이 깨끗함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지금 선뜻 그 책을 다 못 치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치워요. 제가 이제 김지아 책은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젊을 때 김지아를 듣는데 다 쓰레기통에 버렸고 다 모아가지고. 한동안 또 김동길 책도 좀 있어요. 김동길 책은 우리 교인들 다 재산인데 도서관에 있는 책도 다 뽑아고 버렸어요. 이유는 그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지만 그 다루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파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파가 기대온 건 항상 공포 마케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좌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뭐 진보다 좌파다 쉽게 나눠서 그냥 무자르듯이 쉽게 나눴을 때 계속 좌파를 지탱해온 건 어쨌든 지적이 비웃긴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에서 항상 선정권을 쥐었어요. 복지, 뭐 통일, 평화. 그들이 기병시대로 말하면 그들이 복지, 통일, 평화에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한창 비판 많이 받았거든. 80년대 운동권 아이들이 그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운동권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 가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사회적인 대의로서 이데올로기 선점을 해왔어요. 한국의 좌파나 진보는. 근데 우파는 뭐예요? 공포 마케팅만 의존했어. 내세우고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재벌을 옹호하고. 예를 들어 재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벌이 많이 이렇게 이윤을 산출해서 그들이 이익을 나눠서 그래야 서민들이 잘 살게 해준다는 게 낙수 효과라는 거잖아요. 물이 떨어진 낙수 효과. 경제학자에 따라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수 언론은 그 낙수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재벌을 압박을 해야 돼요. 진보 진영이 말하는 그런 분배다, 무슨 소득주도다, 이게 싫으면 그 반대 경제에 있어서 재벌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 보수 논객들이 맨날 그 일개 무슨 정책실장인가 뭔가 할 때 충성 문자나 보내고. 그러니까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자. 그 수급골통도 양심적 수급골통이 있고 상업적 수급골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양심적 수급골통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다 상업적 수급골통이니까는 그 수급골통이 안 먹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우파의 우리 고도시들. 공포 마케팅만 의존해왔어. 빨개가 쳐들어와. 제가 질문은 그거였어요. 책을 버리신 이유가. 근데 바로 김동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을 땐 좋았어요. 근데 젊을 때는 내 생각이 짧아 좋았던 거지. 그 사람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예요. 아니 자유주의자예요. 저는 자유주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데올로기적인 치열함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70년대 유신 겪으면서 그나마 그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했던 것이고, 그가 사실은 링컨 대통령 훌륭하지만 링컨을 한국에서 유행시킨 사람은 김동길입니다. 김동길의 박사 논문은 링컨이에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도 김동길 박사 논문 읽어보고 수렁털이다, 링컨 위인전 수준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할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링컨으로 대표되는 그런 걸 우리한테 소개하고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에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공포 마케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좋아, 그 경제에 따라 이론 다를 수 있어.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아요. 재벌들이 어쨌든 한국 재벌이라는 게 군사정권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던 건 사실이잖아요. 삼성이니 현대니 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좀 더 이제는 하다못해 빌 게이츠처럼 하든지 스티브 잡스처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환원이나 이런 걸 거친 모르겠는데 그들이 만드는 재단이란 게 뭐예요? 미술품 사들이고 다 이런 것들 그냥 세금 회피 공간이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모든 재단. 응? 그러니까 또 언론 장학생들 키우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다 보수다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아젠다가 뭐야 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토론할 수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된다. 지부장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데 싸움에서 진 거는 인정을 해야 돼. 싸움에서 졌어요. 왜? 상품이 빈약했어. 반공밖에 없었어. 이쪽에서는 그 옳건 그르든 간에 자기들 삶에선 정말 집에서 가부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밖에서 보이는 건 어쨌든 좋은 상품을 내놨잖아. 뭐 가정의 평등 뭐 그렇잖아.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복지 다 그들도 보면 왜 강남 좌파란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교육 평등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다 강남 살면서 좋은 학교 보내고 비판받을 여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어쨌든 보이는 상품은 좋은 걸 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보수파들도 똑같이 살면서 상품조차도 이 사람들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비판할 수는 있지. 뭐 너희는 그렇게 살고 그런데 어쨌든 상품이 좋은데 어떡할 거야.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는 너무 공포 마케팅에만 보수가 의존을 해왔던 것이고 두 가지 축이잖아요. 공포하고 재벌 옹호하고 두 가지인데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잘 돼서 한국 경제가 산다면 그걸 밀고 나가야 돼. 근데 대기업이 더 보수 언론이나 이런 거 할 일들은 더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사회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무현 정부도 재벌을 못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재벌을 못 잡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그 많은 돈을 산하의 비축금으로 놔두고 직원들 안 뽑잖아. 그러니까 고용 대란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잡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잡을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 그렇죠. 옹호 삼총사에 넣으면 예. 문재인 저기 혼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그 재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세고요. 또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경제 관료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 측근에 있는 경제 관료들이 예전에 그 보수 정권의 경제 관료들처럼 삼성과 뭐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돼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들 자체가 경제관이 이렇게 보수적이라면 재벌, 그리고 당장 재벌이 주머니를 풀어야 당장 뭔가 고용 효과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 정권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확 잡아버리면 또 흔들리면 결국 민심이 흔들리니까 그럼 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잡을 의사가 없다는 선생님 말씀도 물론 맞을 수 있는데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현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이 예전의 경제 관료들처럼 그렇게 뭐 삼성과 뭐 검은 커넥션으로 결탁되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뭐 공고한 거죠. 삼성이나 현대가 쌓아놓은 것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아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 제목만 보면 다 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 궁핍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 2장밖에 못했네요, 결국. 그래서 2장 보면 여러분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2장을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읽는답니다. 이거 참 좋네요. 이거만 읽으면 될 거 우리가 괜히 이렇게 공부했어요. 지적은 서문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꼽는다. 락강 정신분석의 기본적 개념들을 소개하는 거 소개했죠.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그다음 응시라는 개념. 여기서 빠진 게 이제 향유라는 개념인데 향유라는 개념을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을 락강식으로 읽음으로써 해겔 변증법을 다시 활성화시킨다. 이게 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지적은 해겔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좋아하는데 락강식으로 읽자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목표는 바로 최종점에 도달하는 거. 변증법이 절대 최종점에 도달하는 거라면 락강식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은 다 분열과 분열과 그 종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열음이나 부정성 속에서 변증법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적도 쉽게 설명합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니라 역사는 싸우면서 큰다는 게 변증법이지 역사가 다 올라가다 끝에 뭐 최종점이 있는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커라. 그게 변증법이다 이 말이에요. 정과 관이 싸우면서 커라. 이게 변증. 해겔을 독법하는 지적의 방식입니다. 또 어쨌든 그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지적은 노력을 하는데요. 락강 전신구사의 상응점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대충 설명됐습니다. 지적은 이 세 목표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 해겔을 구하는, 그러니까 해겔을 구한다는 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 철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제가 기독교 얘기하면서 늘 말했듯이 기독교 안에 플라톤 철학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유실론자도 아니고 기독교 전통을 도구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것이 헤겔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락강을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겔과 그의 유산에 대한 이 락강식의 독해는 우리로 하여금 여한 종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덫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스트모더니즘 좋죠. 주체가 과잉되고 우리가 얼마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영화들이 얼마나 재밌고 화려하고 주제가 다양합니까?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건축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건축물들이 다양합니까? 옛날 뭐 우리 3일 빌딩 제일 높았던 3일 빌딩 생각 그냥 성냥갑 쌓아놓은 거 했잖아요. 멋이라고 넣고 그것에 비한다면 그 현대 건축가들, 현대 예술가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덫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희생양 되게 쉽게 만들거든요. 좋잖아, 다양하고 좋잖아, 멋있고 좋잖아. 그리고 내가 강조되잖아.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뭐 이런 거 얼마나 듣기 달콤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희생되지 않으면서 현대의 이데올로기적 현상. 여기 저기 기병씨 생각 나오는 냉소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에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간파해서 민주주의라는 건 부서지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면 그것도 제가 다른 사석에서 얘기하면 이제 비판을 뭐 기병씨나 또 다른 분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저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1987년도에 직선제를 갖고 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만 가지고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사실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봐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몰아내는 2017년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다시 했냐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최종이라고 봤던 것이 1987년 체제라면 2017년 체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논해보자는 것이 정치학계에 거론이 됐던 거죠. 2017년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란 뭐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 박정희 치하, 전두환 치하를 당해놨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만 이루면 세상이 다 좋아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어떡하겠어요? 대중들이 다 뽑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를. 그래서 저는, 이 말도 또,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저는 박근혜가 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박근혜가 되는 데 있어서 부정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중들은 그냥 뽑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부정 투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체제를 탄생시킨 데 대한 최소한의 자기 합리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광우병 그건 왜 일어났을까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이명박을 뽑았던 데 대한 분노가 광우병 집회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파들은 그것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광우병으로 죽은 나라 하나도 없잖아. 그 집회가 잘못됐어. 이렇게 지금 그 시비를 걸거든.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게 나왔느냐. 그거를 먼저 우파들이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집회 끝나고 거기서 무슨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반성을 했다는 이 말까지 다 한마당에 지금 와서 그게 뭐 옳았나 그러나 무슨 의미가 다 지난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냐면 사실은 일반 민중들의 자기 반성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에이 저 사기꾼한테 속았다. 잘 생겨준다니까. 그 이명박 취임하고 초기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나올 만큼의 시기가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짓이라고는 기껏해봤자 백성들을 야 미국 소고기 싸게 먹으면 됐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말에 했더니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는 좀 더 세월이 지났어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옳은 지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니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말하는 진보나 좌파가 현재 이니셔티브는 쥐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진영이든 이데올로기의 지적식으로 말한 이데올로기의 그 속성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지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품이 너무 빈약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 광수 인정해야 돼. 빈약했잖아.
반대로 들면 박근혜 찍은 사람 중에서 네. 이 사람을 안 찍으면 네. 북한이 쳐다본다고 생각해서 찍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있잖아요. 공포정책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네. 북한을 적시하고 이 사람 안 뽑으면 그런 북한이 것도 충분히 쳐들어오잖아요. 있었죠. 그런 생각으로 찍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손님 대구에 사시는데 네.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북한이 먹는 데잖아요. 공산주의 된다고 미국 오시겠대요. 근데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 쪽은 그런 분위기가 강하대요. SNS 보니까 어떤 노인 두 분이 지하철에서 대화하는 걸 누가 옆에서 듣고 이제 올린 게 젊은 사람이 듣고 올린 게 그 노인 두 분 아주 야 이러다 저 문재인이가 북한한테 우리나라 다 팔아먹으려고 저런다 그러니까 듣던 노인이 아주 명언을 했더라고요. 야 북한이 나만 살 돈이 어딨냐.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갖다 맞춘다는 거지. 문제. 정치적으로 봉헌하는 거. 갖다 맞추는 거라고. 갖다 받죠. 그러니까 이게 공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공포가 게 뭐는 게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너무 싫어하는 거 잘. 근데 이제 싫어하는 그러니까 거 싫어하는 나라랑 우리나라 친한 거를 싫어하는 건데 네. 그걸 자꾸 공포 마케팅에 대한 함부로 생각하시니까 북한의 현실은 사실은 남한이 북한화되어도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경상도로 보니까 저희 집은 둘 다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련도 생기고 내려오셨어요. 그분들은 그 체제가 싫어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 국제시장에 있는 배 타고 진짜 그 배 타셨고요. 흥남선. 네, 그거 타셨고 어머니는 전쟁 나기 전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근데 그거 안 물어봤죠. 왜 싫었냐고 안 물어봤죠. 네, 뭐가 싫었냐고. 뭐가 싫냐고.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버드시 부모님을 내가 생각하는데 자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